네,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했다는 소식에 양시장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예고했던 6월 1일 EU 관세 시행일을 6월 1일이 아닌 7월 9일로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가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주말 사이 고조되었던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원전 및 방산, 조선주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스마트폰 관세 부과 방침에 삼성전자 등 관련주가 장 초반 부진했지만 상승 전환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 법안의 생산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우려했던 2028년이 아닌 2031년으로 기존의 2032년에서 1년 앞당기는 초안을 유지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주도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도입 기대감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권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백신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테마주의 강세도 특징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관세 여파에 따른 경제 부담과 기업 불안의 부합권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트럼프의 EU 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말 사이 고조되었던 무역 분쟁 긴장감이 EU 관세 유예 발표로 일부 진정이 되면서 증시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국내는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의 가능성도 존재해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 자료는 이 서플라이 체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의존하면서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탈세계화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과거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은 약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을 상대방보다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국가였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원자재 에서는 또 이제 4가지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 단계, 소비시장, 운송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만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원자재 쪽에서는 반도체가 리스크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디램이나 이런 쪽에서는 격차가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 단계입니다. AI 칩, 변압기 전선, 그리고 전력 생산, 즉 원전 이렇게 3단계로 연결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림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16번을 잠깐 봐주시면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가 2021년부터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었는데 최근에는 전월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제조업 건설 투자의 증가를 대부분 만들어낸 것이 이 IT 분야였었고요. 따라서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이 IT 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고요. 이 제조업 건설 투자의 증가율이 둔화하는 와중에 함께 항상 올라갔었던 것이 전력 건설 투자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건설 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거에 고점만큼 올라와 있고요. 전력 건설 투자는 아직은 더 증가할 여력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 전력 건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 원전과 변압기, 전선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됐고요. 다만 이 변압기 전선 쪽은 최근에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됐던 만큼 수급적인 부담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 쪽을 또 좀 더 지속해서 볼 수 있는 근거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시장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을 해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소비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수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수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또
또 한편으로는 내수 배양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다각도로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소외주가 무엇인지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이고요. 먼저 현대건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중 연구원입니다. 현대건설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목표주가를 74,000으로 기존 대비 19.4%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 새로운 시대 정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두에선 현대건설을 흔들림 없는 저희 KB증권의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하순부터 이어진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할 수 있고 건설주 리레이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의 부활은 지난주에서야 비로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사이클이 돌아오는 가운데 수행의 표준이 될 기업이 12개월 선행기준 PB 0.75배에 불과합니다. 재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0.75배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이 부활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긴 공백기의 공급망 훼손 속에 한국 밸류체인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한국 원전과 UAE 바라크 원전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SMR의 경우에는 홀텍, 대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평가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NC소프트 자료이고요.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16%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지난해 인력구조 개편을 진행했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신규 IP가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 리니지 IP로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했던 기초 체력에다가 이제 연말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온2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를 하향한 주된 원인이고요. 그러나 하반기 아이온2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신작 모멘텀이 강화되면 주가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52억 원 나왔는데 저희 시장 예상치는 103억 원이었고요. 어닝이 크게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인해 인건비가 1,8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축소됐는데 시장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인건비 축소폭이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NC소프트는 비용 효율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기존작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익 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인데요. 기대 신작인 아이온2는 4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29일 아이온2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서 마케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온2 출시 전인 3분기까지는 기존 IP 매출의 하향 안정화가 진행되고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신작 출시를 통한 외형 성장 모멘텀이 실적보다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부진한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온2 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신작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한해운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대한해운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한해운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00으로 19.2% 하향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종속기업에서의 실적 부진이 있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회생채권의 주식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 증가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39억 원 나와서 1년 대비 반 정도로 줄었는데 시장 컨센서스에는 대체로 이제 부합을 했고 저희 전망치 대비로 한 19% 하회를 했습니다.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을 했지만 이 회사는 이제 주력 사업인 해운업에서 특별하게 의미 있는 감소 요인은 없었고 다만 1년 전에 아파트 분양 수입이 이례적으로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LNG선에서 마진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이 부분은 이익 감소는 상당히 예상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추정치를 하회한 이유는 종속기업에서 118억 원 규모의 매출채권 손상차손을 인식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7.7% 하향을 하는데요. 일단 1분기에 발생했던 무역업 쪽에서의 일회성 손실이 이제 연간 실적에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분양 사업이나 LNG 쪽에서의 기저 효과도 역시 연간 실적에는 그대로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탱커 부분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초대형 유조선 4척을 매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 규모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은 차입금 감소나 이자 비용 축소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전이익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세전이익 감소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LNF 자료이고요.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트레스 이창민입니다. LNF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8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 67%입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적자 522억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아쉽지만 이제 NCMA 고 제품 그러니까 테슬라 뉴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가는 이 제품의 출하가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전사 출하량은 70%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회성 손실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규모도 1분기 이제 75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NF 2차전지 소재업종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 일주일 동안 20%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인 영향은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세제 법안 영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IRA와 EMPC 등의 보조금이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 이제 단축되는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LNF 같은 경우는 미국 고객사 비중이 80%지만 전사 매출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매출 비중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가 낙폭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호재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뉴 모델 Y 롱레인지 양 매출의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되는 점. 두 번째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2년여간 발생을 해왔는데 2분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22일에 EV와 ESS용으로 LFP 양산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향후 탈중국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해당 분야에서 수주 확정할 경우 2026년 이후에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이 긍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아시아 주식 순서고요. 미니소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니소 실적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9% 증가하면서 회사 가이던스인 15에서 18%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상회하게 된 이유는 해외 시장 강세와 아트토이 브랜드인 탑토이 브랜드의 고성장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1% 감소했는데 이는 해외 직영점 확장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증가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2분기와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 목표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 증가율은 18에서 21%로 예상을 하고 2025년 연간 성장률은 작년 22.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성장률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주요 전략들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3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 국내 비효율 매장 통폐합을 통한 동일 매장 매출을 개선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1년 이상 운영된 기존 매장들의 매출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직영점을 200에서 250개 추가 개점을 해서 장기 마진을 제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트토이 브랜드인 탑토이 브랜드의 고수익 브랜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 국내 매장 통폐합으로 매장 111개가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 동일 매장 매출 하락폭이 전분기 대비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 효율화를 통해서 미니소는 연간 동일 매장 매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KB증권은 해외 직영점 투자로 인해서 단기적인 투자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 이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개편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8% 정도 빠졌는데 주가 조정으로 12개월 선행 P가 12.1배 수준까지 하락은 했지만 탑토이 브랜드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 해외 시장의 마진 개선 이런 기대감을 고려할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자료는 정유화학업종의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정유학 2025년도 하반기 전망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계속 안 좋은 혹은 이제 유지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나마 좀 개별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섹터별로 보면 일단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증설이 많았었는데 2분기부터 폐쇄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현재 이제 미드 사이클 마진이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둔화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제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설비를 돌리기 시작하면 매년 뭐 7천억, 뭐 5천억씩 메인테넌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비를 유지하지 않을 거면 미리 폐쇄하는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뭐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로 기대는 많지만 장기적인 마진 회복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석유화학 기업들 중에서 각자 투자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사업이나 아니면 특수 제품을 만들어서 시황을 계속 호조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호석유의 이제 에폭시가 이제 2분기부터 그 반덤핑 관세가 시작되며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못 가니까 금호석유나 이제 국도화학 같은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글로벌 MS 1위 제품이라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어 계속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L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발전소가 지금 시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등등 때문에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소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유업까지도 주가 대비 시황이 회복된 부분이 있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는 과거 바닥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60불 정도가 미국 셰일 오일 업체들의 이제 BEP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부터 증설이 많았었고 1분기까지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밴드 이하에서 계속 마진이 형성되고 있고 이게 최소 3, 4년 동안은 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적인 의견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정유랑 화학 업계에서 이제 변수로 차지하고 있는 결정 요인들을 가중치에 따라서 평가를 해봤고요. 이에 따라서 정유 시황은 2분기를 바닥으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석유화학은 1분기 때 잠시 환율 때문에 괜찮았던 시황이 계속 다운 사이클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를 마지막으로 3월부터 7개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폐쇄가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분기 동안 증설 우위의 상황이었는데 2분기부터는 증설이 없고 3분기부터는 오히려 폐쇄가 많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증설이 여전히 3개년 동안 앞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가장 심각했던 지난 2020년, 23년도 증설 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유사한 수준의 증설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트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각 기업들별로 이제 시황을 평가해 봤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